반갑습니다. 오늘 행복론 제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생각해보고 싶은 이제 주제는 자유라고 하는 건데, 이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이제 락강이 우리는 이제 타자가 욕망하는 걸 욕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계속 수업 시간에 논의를 했던 주제들이기도 한데, 정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남들이 나한테 쓰여주는, 또 남들이 내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인지, 그거가 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던졌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해 왔던 거, 이게 정말로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진정으로 좀 고민을 통해서 나한테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었고, 그런 어떤 고민들의 내용은 거의 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발견이에요. 남들이 덧붙여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 나만의 이제 나만의 여러분들이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유명사는 물론 이제 비슷한 이름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왜 하나밖에 없으면서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 독보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만나면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쟤하고는 다른데 왜 우리 똑같은 옷을 입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노,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 물론 이제 뭐 똑같은 옷 제복을 입으면 편해지긴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옷부터 시작해서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차별화되는, 뭔가 다른 모습들을 좀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어떤 본능 속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설계할 때 꼭 남들이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간 과제 때 읽었던 책이 이제 행복하려면 먼저 자유로워져라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여러분들 이제 썼던 이제 그 레포트를 쭉 읽어보면서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들 삶들을 개척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행복론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정말 이제 뭔가 과격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급진적으로 자신의 어떤 삶들을 좀 변혁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또 많지는 않아요. 거의 한 뭐 많아야 5%, 보통 1% 내지 2% 정도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결단들을 내리고 가게 될 텐데, 이번 시간에 이제 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또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이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특별히 이제 자신에 대한 신념, 자신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라면 정말 나의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신념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동영상 하나를 시청을 할 텐데, 이 동영상이 약간 좀 과격한 동영상일 수도 있어서 혹시 심장이 약한 분은 안 보셔도 돼요. 한 3, 4분 정도 시청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1963년도 6월 11일 날 지금 이제 베트남이죠. 남베트남 사이공 거리에서 이제 여기 티광득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입적하는 모습인데, 이때 당시 이제 1963년도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제 남베트남이 그 응우디엠이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응우디엠 이 대통령이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 카톨릭 신자이면서 카톨릭 이외에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종교 탄압적인 그런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이 불교 박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티광득 스님이 이제 신라를 몸에 뿌리고 이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열반하는 장면인데 그 여러분들 이제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거의 3,500도 거의 4,000도 넘는 그 화염 속에서 거의 1분 동안 1분 가까이 몸을 전혀 미동도 없이 유지하다가 쓰러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뭐 저는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이제 저보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고통 그 3,500도 4,000도 넘는 그 고통을 내가 과연 안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티광드 스님처럼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거, 내가 그거를 위해서 정말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동영상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정말 사람이 뭐 죽는 게 누구나 다 힘들죠. 누구나 다 죽고 싶지 않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 되는데 정말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 뭔가 그런 어떤 값을 치르면서도 내가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조금 이번 시간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발적인 단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만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거를 못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뭐 책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이제 행복 하려고 한다라면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왜 이제 이 티광드 스님의 이런 어떤 그 분신 공양을 하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자세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또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신념들을 갖게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없죠. 대부분 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념들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신념들이 되게 웃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에 옥토끼가 살고 있다. 지금도 이제 아무도 믿지 않죠. 달에 옥토끼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산타클로스가 와서 뭔가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도 뭐 어릴 때는 이제 그걸 믿어왔지만 커가면서 그런 어떤 신념들이 이제 잘못된 신념이다, 또는 이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신념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 산타클로스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신념이 그 뭔가 이제 잘못된 일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신념이 있는 것이 없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그런 삶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좀 계속해서 붙잡고 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좀 우리에게
정당화 시켜주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뭔가 더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중량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신념이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자, 이런 어떤 신념들이 있는 것과 신념들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근본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우리의 인생을 핍절시키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유의미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뭐 무슬림들도 마찬가지고, 뭐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너무 극단주의자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뭔가 좀 정신병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그런 어떤 삶의 궁극적인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행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찾아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파랑새 이야기, 치르치루와 미치르 이야기처럼 정말 가까이 있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념을 갖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신념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런 어떤 신념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유지가 돼 왔던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인간이라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또 뭔가 이제 가치나 의미나 중요성들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신념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도 이제 소극적 자유와 이제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나 아니면 이제 어느 공동체에서 간섭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행동들을 제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개입을 해서 제한하는 그런 어떤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우리가 이제 소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런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또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 또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다라면, 이 소극적 자유, 다시 말하면 개입에서 우리가 이제 가부장적 사회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전통 사회에서는 자꾸 그 사회화나 학습이나 또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어떤 그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뭐 성공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삶이 뭐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런 어떤 개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소극적 자유를 여러분들이 쟁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꿈을 꾸는 이상들, 그런 이상들은 이제 전부 다 다르죠. 이건 이제 고유명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꿈들이 갖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DNA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생물학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욕구나 욕망이 비슷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꾸는 꿈들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적극적 자유도 굉장히 어떤 다른 길들이겠죠. 그냥 새하얗게 내린 눈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자국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길이 나는 것처럼,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처음으로 뭐 북극이나 남극처럼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곳을 발자국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내는 거죠. 선봉에 서서 선구자예요. 그런 어떤 방식의 어떤 삶이 바로 이제 적극적 자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으로 한 사람이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1859년에 책을 이제 내는데 그 책이 바로 이제 이 리버티라고 하는 온 리버티라고 하는 이제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근데 1859년에 책이 두 권 나오는데 세 권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두 권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가 뭐냐면 이 1859년에 나온 것 중에 밀의 자유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1859년에 또 어떤 책이 나오냐면 그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이제 두 가지 이 책이 완전히 이제 상반된 인간에 대해서 상반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진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베이스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필연적인 그런 어떤 체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신의 폭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반면에 이제 이 자유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 뭐 밀은 진화론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인간에게는 이 꿈이라고 하는 거, 자유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히 이제 이 밀은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들을 획일화시키는 뭔가 통일을 시키고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왜 벗어나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좀 밝히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미래 자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굉장히 극명하게 상반된 시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정말 그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손으로서 그 우리는 원숭이다라고 하는 이제 명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몸 또는 이제 육체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뭐 쾌락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피하거나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정론적인 어떤 설명을 던지고 있는 것들이죠. 반면에 이제 이 자유론에서 밀은 인간은 그런 어떤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그 머나먼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이고 또 이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이다. 그러니까 내 욕구나 내 욕망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물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제 필수적인 요소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일부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이제 내용은 인간의 이제 자유를 짓밟는 또 인간의 자유를 그 제한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권위와 인간이 이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또는 이제 투쟁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이 일기로 국민들과 이제 정부의 투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국가 권력이죠.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 이 피지배자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플라톤이 국가에서 이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소피스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그래서 이 강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인데 이 따르는 그 과정이 이 약자가 이 피지배자가 이 강자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방식으로 또 그것들을 이익을 뭔가 확장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가 이행되기 전까지 모든 어떤 전제 국가들 또 이제 독재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살펴보면 항상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나 제후나 이런 어떤 귀족들이 이 피지배계층 민중들을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제 폭력으로 억압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농민 혁명이 이제 일어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뭐 역사에는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만약에 이 농민혁명이 성공을 했다라면 좀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전봉준이 이제 이 고부하고 전주성에서 이제 우리 지역이죠. 전라도 황토현에서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민중 봉기가 일어났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 탐관오리라고 하는 지역의 뭐 군소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지배계층들이 이런 또 농민들 또는 이제 하층민들을 얼마만큼 괴롭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일본의 권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탄압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농민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의지나 의욕들을 꺾어버리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좀 계속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동학 농민 혁명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그 독재라고 하는 어떤 제도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요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법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민사회, 우리에게 없었던 그런 어떤 시민사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런 어떤 시민사회에서 이런 어떤 대표자들이 서로 동의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권리나 자유를 이제 인정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서양 사회에서는 1915년에 1215년에 이제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왕과 귀족 사이에 왕과 시민 사이에 이제 동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독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왕의 어떤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중의 승리 또는 이제 국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2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제2기는 이제 시민들이 이런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임명해야 된다. 스스로 이제 선출을 통해서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들을 우리가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원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 개념이 성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의 정부 제도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뭐 고대 아테네처럼 모든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이런 어떤 정치적 권력들을 이제 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대리자들을 이제 선발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BC 5세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민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거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제 집정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감독이나 총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패각 투표라고 해서 이제 그 조개 껍질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1년에 한 번씩 또 이 패각 투표를 하고 그 이름에 많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 관직에서 물러나고 또 이제 도시에서 쫓겨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즘에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인데 스위스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 다 모여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뭐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선발하게 되고 뭐 이게 이제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뭐 많은 국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제도가 좀 돼 있고 또 인구도 이제 뭐 우리처럼 뭐 4천만 5천만 이제 이런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의 인구 단위로서 이제 모여서 또 이런 그 정치적인 토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결정들을 좀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 옆에 그 뭐 자기가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뭔가 이제 3층이나 4층을 올리려고 할 때 또 뭐 자기 집 주변에 뭐 공원들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쓰레기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치우려고 할 때 이것도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전부 다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물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약간씩 이제 그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모든 시민들이 이제 나와서 자신의 역할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또 자신의 그 정치적인 요구들을 관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자들을 이제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이 민주주의가 이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제 못 가졌던 그런 어떤 정치적 역량들을 또 새롭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제3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중요한 민주주의의 그 단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1기와 2기에서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 권력을 이 독재나 뭐 공화정이나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제 귀족이라든지 정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인 엘리트들의 그 정치 권력을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시민 계급이 또는 이제 민중 계급이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의민주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3기에 오면서 미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 대중의 힘, 이 피플 파워라고 하는 것이 귀족들의 힘 또는 이제 그 전제 정권의 힘처럼 정말로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게 그 강화된 대중의 힘이 이제 더 무시무시하게 과거의 역사에 비해서, 과거 정치사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폭력들, 더 많은 어떤 압제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중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된 또 대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이 민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밀은 그 자유론에서 대중은 결과적으로 그들 구성원의 일부를 억압하고 싶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아랍의 봄이에요. 2010년, 뭐 8년, 9년부터 시작했던 이제 이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랍의 대부분의 국가들,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요르단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왕정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군정이 있는데 군부 독재정이었는데 이 이제 민주 정권으로 이렇게 그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뭐 촛불 시위처럼 이제 타르히르 광장인데 이집트의 이제 광장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형태의 이제 민주화 물결들을 좀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 군정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 민주정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아랍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무슬림 단체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정 독재가 물러나게 되고 또 종교적인 어떤 과격 단체 이런 단체들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아랍의 봄이 이제 꺼지면서 사라지면서 다시 이제 군정이 들어서게 되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대중의 이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잡고 그 대중의 이름이라고 하는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무바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군 출신 대통령이 했던 것과 그다음에 이슬람 형제다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 정권이 들었을 때 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정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불투명한 어떤 측면들,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이론화시킨 사람이 이 토커빌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학자인데, 이 다수의 폭정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토커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이제 발간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개념을 정립을 좀 시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그 사회의 가치관들, 이 가치관들이 특별히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또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이 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개념, 그러니까 다수결이라고 하는 어떤 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 그런 어떤 개념들 때문에 이 그 이전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가치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대중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들,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황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익을 발생하는, 유용성을 발생하는 이런 어떤 가치들, 이 두 가지 가치들만이 남게 되고 나머지 모든 가치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다수의 폭정이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누가 다수가 원하는 거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절대선이 되는 것이고, 이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이제 절대선이고, 돈을 벌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리고 소수가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어떤 제도들이 통일화되고 획일화되는 그런 어떤 방식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토크빌이고, 여기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책에 나온 내용들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에 동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밑에 홍콩 1950년도의 모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 홍콩의 모습, 뭐 어마어마하게 좀 달라진 모습이죠. 반면에 이제 위에 있는 그 하바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제 사회인데, 여기서 이제 1950년도의 모습이나 2010년도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미국의 이제 봉쇄 정책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갔고, 여기서는 이제 여전히 그 뭐 자급자족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경제가 피폐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자본주의에 편입해 있지 않고 공산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부심, 뭐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핍절하지만 특별히 이제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에 종속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콩처럼 이렇게 삐까번쩍한 삶들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 하바나처럼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론 이제 마음은 행복하고 뭐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요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민주주의 요체는 자, 어떻게 보면 다수가 지배를 하는 거죠. 다수가 지배를 하는 건데, 그 다수라고 하는 것이 51대 49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수라고 하는 51%의 생각이 더 좋고 바람직하고 더 큰 것이고, 49%는 자, 이거는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또 몰아내야 될,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미래의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그것은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오히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구시대의 전제정치, 독재정치가 해왔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냥 모양만 바뀐 것이지 그런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억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폭정들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폭정이다라고 하는,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왕처럼 귀족처럼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회귀화시키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제 거기에서 배제되어야 될 이런 어떤 모습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미리 그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다수의 폭정이 우리에게 그 접근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굉장히 교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교활하면은 자, 인간의 영혼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제 정치, 뭐 독재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폭행이나 구금이나 이런 어떤 감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뭔가 이제 제한을 한다라면 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이 폭력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제 세뇌시키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안 좋은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제 교육이나 사회화나 이 수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또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속박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걸 보죠. 자, 이건 이제 그 전에 스크랩해 놨던 이제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 서울대에서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서울대에 편입했던 사람들 또는 이제 서울대에 이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 뭐 지역 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기회 균등 이런 전형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 그런 또 비난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이제 설문이었고 또 이제 중고생 한 1,200명을 설문을 해서 이 능력 위주 사회 우리가 이제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런 어떤 능력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당연한가 또 이제 그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흑수저를 배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흑수저를 배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지균층, 뭐 기균층 벌레로 보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암리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똑같이 100m를 뛸 때 출발점이 같다라고 그런다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당연해요. 모두 다 균등하게 출발점이 기회가 있었다라면 이렇게 이제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분명히 차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는 출발점이 공정하지 못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100m를 뛰는데 100m, 뭐 99m 앞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m인데 200m 뒤에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좀 다른 차이죠. 뭐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2007년도에 영국의 연구 교수로 한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이제 우리나라의 영국 런던에 뭐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뭐 3세 4세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청소년 때 오는 거죠. 청소년 때 오는데 1년에 과외비를 어느 정도 쓰냐면 1년에 과외비가 최소 1억이에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이상 과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옥스퍼드대 교수 불러다가 수업 듣고 캠브리지대 교수 불러다가 수업 듣고 또 뭐 한국 사람 중에 뭐 스카이대 출신들 불러다 놓고 수업 듣고 기숙학교 다니면서 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뭐 서울의 유명 대학들 들어가고 또 뭐 하버드나 예일대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뒤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전북대에 다니고 있는 한 18,000명의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청난 기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서울대나 하버드대 얘네들보다 뒤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자, 문제는 그 경제적인 투입량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1년에 1,000만 원,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씩 또 2,000만 원씩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과외라든지 아니면 특별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노벨상들은 뭐 수십 개씩 따겠죠. 뭐 여러분들 뭐 친구들 중에 의대나 뭐 치대 간 친구들 있을 텐데
뭐 걔네들 거의 8, 90%가 전부 다 선행학습을 한 사람들이죠. 학원 안 다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혼자 공부해야 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고 방식을 이제 미리 관습의 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습의 힘이다. 이 관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법이 됐든지 여론이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해, 또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해라고 이제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강제적으로 부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항상 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들, 그리고 남들이 우리로 보고 우리에게 따라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길들,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루저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벌레라고 이야기하는 뭐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 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이런 또 간섭들이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자유를 이야기할 때 소극적 자유를 얘기했었는데, 이 소극적 자유가 옛날에는 뭔가 뭐를 하도록 뭐 강제하거나 이제 못하도록 강제할 때 막 이 폭력을 써서 우리에게 막 매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음식을 뺏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다라면, 지금에 있어서 이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 한 방울 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괴롭힘들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정말 쓸데없는 길이고, 그 길을 가면 여러분들은 쓰레기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정말 루저야,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의 이제 새로운 간섭이 우리 사회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림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게르만족, 왼쪽이 이제 게르만족이거나 아니면 이제 오른쪽이 훈족이고, 이건 이제 그 뭐죠, 바이킹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발할라라고 하는 이제 사회인데, 이게 천국인데, 자, 이제 그 바이킹족에 따르면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천국이 없어요. 이 천국은 발할라라고 전사들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병에 들어 죽거나 나이가 들어 죽으면 이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가는 거죠. 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전투 중에 전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어린아이가 됐건 노인이 됐건 어떻게든지 전투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죽든지 뭐 승리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되고, 그 전투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면 좋지만, 영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전사함을 통해서, 전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발할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주입을 하는 것들이죠. 자, 뭐 페미니즘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도 이제 서구 이 북유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대통령이 나오거나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들도 이제 이런 어떤 바이킹들의 후예인데, 자, 고대부터 여자나 남자나 그런 차이가 없어요. 무조건 전투에 나가서 뭔가 혁혁한 공을 싸우든지 혁혁한 공을 내든지 아니면 전투에 참여해서 뭔가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이런 어떤 관습들, 이런 어떤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전투에 참여하는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이것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여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역할도 이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보편적인 착각, 이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편적인 착각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관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이고, 이 어떤 사회적 통념, 사회적 관념, 뭔가 그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은 사회적인 어떤 불의,
부정이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밀은 이렇게 만든 원인들이 바로 이제 철학자들한테 있다. 어떻게 보면 사상가들이죠. 이런 어떤 사상가들이 이런 유의 이제 관습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어떤 관습들이 이성보다는 감정,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유사한 감정들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서로 이제 서로 엮이고 그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 명석판명한 판단들을 내리기보다는, 자, 우리 편 내 편, 또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 자, 우리라고 하는 어떤 의식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바로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민족국가의 출현이라고 하는 걸 이제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인데, 뭐 우리나라도 여러 형태의 이제 이민족 침입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한 민족이다. 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 가지고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로 갈등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거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 정치적인 거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칼 슈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속하는가 우리가 아닌가, 이건 것들인 거죠.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게 바로 정치적인 것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그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항상 너와 나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 관습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과 그 동물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것이 이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과 관련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 중에 한 특징인데, 인간은 이런 어떤 감정적인 특징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감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밀은 이제 사람들을 인간 행위의 규제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들로 인도하는 실천적 원리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들을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이걸 했으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했으면 하기 싫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너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이 관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관습의 폭정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감정적 원리에서 벗어나서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삶의 원리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선입견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이 사회적 감정, 이 반사회적 감정,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 이성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꾸며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이유는 여기서 이제 나르키소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번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고,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잘 주어져 있지도 않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르키소스가 굉장히 잘생긴 미남인데, 자, 길을 지나가다가 이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밥도 안 먹고 저렇게 하다가 굶어 죽죠. 항상 인간은 자기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극적 자유만 있는 사회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이런 요소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취직해야 된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자, 이 모습이 계속 나르키소스처럼 자신의 그 얼굴에 비춰져 있는, 아니 자신의 그 얼굴이 비치고 있는 그 물을 보면서 거기에다 목숨을 메고 있는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다른 것들 보지 못하고 오직 그 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취직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제 이런 형태를 좀 갖게 되는데,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도덕적인 견해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게 이제 선이고 그게 악이고 그것만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신처럼 종교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처럼, 야훼의 신처럼 그거를 우리가 숭상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숭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지갑에 돈이 비었을 때 그 불안감들, 그리고 돈을 많이 갖게 됐을 때 그 느끼는 그런 희열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특성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 외에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은 딱 하나, 그게 돈이 됐든 취업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전혀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또 그런 것들에 이제 전혀 관심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런 것들과 무관한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가질 시간도 없고 가질 여유도 없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폭정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돼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는 거고, 그 먹는 거 외에는 다른 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자,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취업, 돈, 뭐 이것만 보고 산다라면 정말 이런 돼지하고 뭐가 다른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다라면 이 돼지들과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개, 돼지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자, 이분이 이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어요. 자,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이 정말 왜 위험한가? 정치 엘리트들, 또 교육부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딱 이 정도의 생각이에요. 초, 중, 고, 대학까지 니네들은 돈만 보고 살고 취업만 보고 살고 있으니까 개, 돼지야. 니네들 조금만 이렇게 먹고 살게만 해주면 만족하게 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게 이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취업이 전부인 것처럼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이 사무관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러면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음 후속 세대에게 이런 정말 비극의 전철들을 남겨주게 되겠죠. 자, 우리가 기분 나쁘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보고 돼지다,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나쁘면서도 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불안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조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개, 돼지라고 하면 정말 기분 나쁜데, 이 개, 돼지가 안 되고 다른 것이 되려고 그러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개, 돼지 말고 또 다른 것이 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벌벌 떨고 있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죠.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밀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개, 돼지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의 정부가,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사회가 모든 학생들, 학문 후속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자, 이렇게 개, 돼지로 살지 않도록 최대한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인간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인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아두지 않아요. 여전히 개나 돼지로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풀어주지 않는 것들이죠. 이제 그게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 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민주주의의 걸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최대의 다수.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것이 선인 거예요. 자, 그 다수가 원하는 것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유용성이죠.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는, 또 사회에 뭔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간섭의 정당화죠. 사회적인 루저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전혀 이익을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 토해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회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의 원칙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리주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공공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공공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가미가제 특공대였죠. 가미가제 특공대. 물론 이제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국가를 위해서 지금 뭐 우리가 충효라고 하는 사상이 정말 우스운 그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어떤 가치들 중에 하나가 우리 나라와 민족, 또는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나 배려들이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어떤 가치들, 그런 어떤 고양된 가치들, 그런 뭔가 그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그 미래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계속 우리 앞에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익들을 강요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기여라고 하는 게, 유용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돈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규모의 경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밀은 이 공리주의가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에서 지금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방식의 그런 공리주의여서는 안 된다. 그건 더 잘못된 공리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리주의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돼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성. 자,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자, 그때만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유용성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뭔가 돈을 벌게 만들거나 사회적 기회를 만드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은, 그건 가짜 유용성이고, 그건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루처럼, 뭐 모래알처럼 모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진짜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미래로 파급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어떤 인격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타인과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자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율성을 우리가 도달하려면, 자, 문화적 교양이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유, 뭐 이거 시나 뭐 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공부를 통해서, 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어떤 교양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문, 문화, 이 말은, 문이라고 하는 건 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이에요. 인문학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문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교양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뭐 여러분 요즘에 뭐 타투, 뭐 문신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몸에다가 타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신 속에 여러분들의 정말 그 독특한 문양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들인지, 자, 미리 생각할 때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리주의, 진정한 의미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자율성과, 또 문화적 교양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의 어떤 지식 체계, 교양 체계, 어떤 그런 삶의 체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문의는 70억 인구 중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 파름계를 통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피타고라스 이후에 모든 곡들이 한 번도 겹쳐본 적이 없어요. 겹치면 다 표절이죠. 자, 8개 가지고 수많은 형태의 조합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문이에요. 이게 음악이고, 음악이라고 하는 건 독특해야 되죠. 예술이라고 하는 건 독특해. 그게 어떤 창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돈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그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효율성을 쫓아가면 우리는 우리 것만 보죠. 아까도 이제 돼지들처럼 그 먹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거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형태의 유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개인들이 자기의 것만 심취해 있고 자기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라면 더 큰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 몇 년 전, 한 4, 5년 전에 그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몇백만 원씩 이제 수수료를 내고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배가 뒤집혀 가지고 난파선이 돼서 이제 아이가 죽은 장면이 있어요. 5살짜리 꼬마애였는데, 자, 뭐 시리아 또는 이제 그리스, 터키 이런 사람들 상인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 사람들 이제 수십만 원, 적게는 수십만 원 또는 많게는 수백만 원 돈을 내서 이제 배를 구했는데, 그 배 자체가 너무 이제 형편이 없었던 것들이죠. 그거 관심 없는 거죠. 돈을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배의 안전에 대해서, 또 이제 배가 뒤집혔을 때 이제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수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돈의 현안이 되면 아까 돼지들이 젖을 먹으려고 하는 것에 현안이 되면 옆에서 누가 죽는지, 지금 옆에 아파트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유용성인가? 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들이,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취업하는 게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 그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미리 제시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내가 독특하게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나만으로의 어떤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죠. 자, 그런데 미리 살고 있었던 19세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21세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똑같이 같은 것을 읽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곳에 가고 같은 대상들에 대해서 희망과 공포를 느끼고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같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21세기도 19세기처럼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무시무시한 이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폭력이다. 가장 무시무시한 어떤 파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미리 이런 이야기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미리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배고픈 소크라테스, 뭔가 그 형이상학적인 삶, 또 자신의 어떤 고유한 삶, 자신만의 어떤 개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오늘 뭘 먹고 오늘 뭘 입고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놀까, 돈을 얼마만큼 벌까, 자, 이런 것들만 고민하는, 이런 어떤 배부른 돼지에 만족하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밀은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아까도 이제 그 1859년에 두 가지 책이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다윈에 따르면 인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인간은 원숭이에요. 그래서 동물적인 욕구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자, 그런데 밀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인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지만 동물적인 욕구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지만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서 뭔가 형이상학적인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물적인 욕구들을 포기하고 또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삶을 꾸준히 유지해가는 어떤 존재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해피니스는 이제 해비라고 하는 HAP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왔는데, 그건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적인 행복인데, 에우는 좋은이라고 하는 또는 선한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이모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안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는데,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벗어나서 신으로 가는 거죠. 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양한 삶의 시도에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남아서 돼지나 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서 신과 같이, 물론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어떤 실험적인 삶을 통해서 이 다양한 품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가 품어주는 이런 어떤 방식이 바로 에우다이몬이라고 하는 신이 되는 행복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쪽에서는 우리는 동물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개돼지로 살아. 이렇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과, 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지만 너는 그보다 조금 더 고상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살아봐. 왜냐? 너는 신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 이게 이제 밀과 다인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밀의 그 주장에 따르면, 자,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안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체 생화학적인 그런 작용이 있겠죠. 자, 그런데 밀은 우리는 내적인 힘들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적인 힘들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생명체가 된다. 어느 하나도 같지 않는, 물론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은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생각, 느낌, 우리의 사고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주장할 때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취업해서, 어디 공장에서, 뭐 어디 공무원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너는 어떤 개별성을 가지고 있냐. 너는 어떤 독특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차이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힘든데, 근데 우리가 어떤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의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종류, 우리의 질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의 퀄리티를 만들어주는 것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큰 차이를 낼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그 독립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옷을 누가 입었다고 했을 때 좀 수치심이 느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과 같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체로는 뭔가 독립적이고 특별하고 독자적인 그런 어떤 삶들을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기분 나쁜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서 또 안도감을 느껴요. 왜? 똑같은 제복을 입으면 자기가 두드러지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독특하게 튀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안정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 뭐 옛날에 봤던 그 매트릭스 영화의 모르페우스가 이제 이런 얘기하죠. 당신은 이제 조만간 알게 될 건데, 자, 길을 아는 거 하고 knowing the path하고 그다음에 길을 가는 거 하고는 다르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 레포트도 쓰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자,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워킹 더 패스예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빨간 약을 먹으면 매트릭스에서 깨서 이제 투쟁을 해야 되죠. 매트릭스를 때려 부시기 위해서 해야 되고, 엄청난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것들이죠. 그 반면에 이제 파란 약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매트릭스가 여러분들 뇌 속에 넣어주는
그런 어떤 뇌피셜을 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그냥 아름다운 인생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제 살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자, 그런데 이제 행위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냥 노잉 더 패스인가 아니면 워킹 더 패스인가, 이거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헉슬리가 그 위대한 신세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헉슬리의 신세계는 그 이제 사람들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주장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죄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사회는 범죄가 없는 사회예요. 또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러면 이제 소마라고 하는 약을 먹어버리면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이 나는 그런 게 싫다. 나는 정말 그렇게 통제되어 있는 사회, 계획적인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고 정말 나는 죄를 저지르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런 어떤 사회에 맞서서 살고 싶다.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맞서서 살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으로 가는 어떤 메커니즘들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종교라든지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미국에 꼭 여행을 하게 되면 여기를 한번 들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하면 거의 뭐 중세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대부분의 캠퍼스들이 이렇게 조금 굉장히 예쁘게 돼 있는데, 뭐 우리나라 대학들은 뭐 건물들이 다 달라가지고 통일성이 없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들 뭐 좋은 대학이나 나쁜 대학이나 가 보면 이렇게 좀 캠퍼스가 되게 아름답게 좀 꾸며져 있어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미국도 명문 대학이고 굉장히 이제 좋은 대학인데, 그 스탠포드 대학하고 그 연세대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이제 그 총장들이 미국에 모여서 연설하는 장면이 몇 년 전에 이제 중앙일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 연세대 총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연세대는 한국에서 수능 상위 1%의 최우등 학생들이 모인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 몇 명, 뭐 장관 몇 명, 국회의원 몇 명, 사법고시 몇 명, 행정고시 몇 명, 회계사 몇 명, 기타 등등 쭉 이제 열거하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연세대 출신이 연세맨들이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한참 한 3분, 4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내려오니까 스탠포드 총장이 이제 그 다음 연설을 하죠. 완전히 달라요. 자, 스탠포드 총장은 구글, 야후, 테슬라, HP, 나이키, 시스코 시스템, 캡, 선마이크로 시스템, 기타 등등 거의 한 10분 넘게 이 회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 이 로고나 브랜드들은 우리 대학 출신이 만든 회사들입니다. 다만 졸업생들만큼이나 중퇴자들이 세운 회사들이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고 스탠퍼드대가 도전해야 될 숙제입니다. 자, 십몇 분 동안 이야기했던 회사들의 이름이 이 스탠포드 대학 출신자들이 만든 벤처기업들의 이름들이에요. 근데 졸업생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중퇴자들이에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마치고 이런 회사들을 차리게 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의 강국, 자본주의의 어떤 본토에서 벤처를 하는 것과 뭐 대한민국에서 벤처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포드를 비롯해서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7, 80%가 대부분 이렇게 대학 졸업 후에 또는 대학 생활 중에 창업을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연세대가 수능 상위 1%가 들어와서 무슨 곳이 무슨 곳이 이렇게 해서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밀은 우리가 어떤 때 가장 행복한가, 우리가 어떤 때 신이 되는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을 때. 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정말 충분히 발휘를 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 정말 완전히 소진하고 있는가. 이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죠. 자, 동영상에서 나와 있는 친구들은 그 피플 아 오어썸이라고 하는 동영상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 인간은 오어썸이에요. 놀라운 존재들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어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뭐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능력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능력, 그 오어썸한 능력을 좀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삶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공부해야지, 취업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 원하는 거, 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나중에 어떻게, 이런 어떤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쟤네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치열하게 해 나가면서 뭔가 삶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터키의 유명한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호자한테 찾아와요.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호자한테 찾아오는데, 자기들 이제 애들이 10명인데 이 빵 한 조각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좀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호자가 그러면 이제 신의 뜻에 따라서 나눠줄까 아니면 인간의 뜻에 나눠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라의 뜻에 따라서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자가 빵을 한 조각을 나눠가지고 큰 쪽을 어떤 애한테 다 주고 나머지 조금 조각을 다른 애한테 주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이제 못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제 신의 뜻이냐라고 아이들이 반문해요. 호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신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너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이 뭔가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그렇게 우리는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능력. 자, 그건 여러분들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상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결론은 없어요. 항상 우리에겐 질문이 있는 거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들을 했었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댓글들 읽어보면서 제가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이제 진지한 고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삶들에 대한 열망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진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꼈었고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이 전북대에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저한테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 시간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저 자신은 너무 많이 행복했었고 또 이제 그런 행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선생의 입장으로서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걸 이제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전북대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포기하거나 그것들을 뭔가 좀 평가절하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전북대에 왔을 때 또 저하고 혹시라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나 이런 어떤 칭찬들을 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너무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